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기업들이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채권의 일종인 회사채를 찍는 겁니다. 그런데 요 몇 년 새 회사채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꺼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금융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회사채 금리도 덩달아 많이 올랐죠. 네, 글로벌 통화 긴축이 막을 내릴 거라고는 하지만요. 지금의 고금리 레벨 자체가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올해 9월과 비교해서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지난달 전체 회사채 발행 규모는 약 19조 원으로 이제 전월보다 약 2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회사채 금리는 올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이 같은 시장 상황이 기업들로 하여금 회사채 발행을 망설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3년 만기 신용등급 AA- 기준 회사채 평균 금리는 올해 3월 4.18%에서 올해 이제 10월 4.92%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4%가 넘는 수준이고요. 네. 반면 이제 기업의 단기 자금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제 CP와 단기 사채는 모두 전월 대비 발행 규모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CP 발행 규모는 40조 8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27%가량 증가를 했고요. 기업음이요. 네네. 네. 그 단기 사채는 78조 8천억 원으로 17%가량 늘었습니다. 이 회사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이자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한번 찍으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금리면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는데요. 뭐 CP 기업음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를 단기에 대응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기업들이 단기 채권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앞으로는 좀 지켜보자 이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기가 긴 회사채는 금리가 높아서 못 찍는 상황이고 이제 그나마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 채권을 찍으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이 대부분 회사들이 회사채를 찍는 게 결국 부담스러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가 다 올랐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곳도 있나 봅니다. 네, 어제 뉴스 포인트에서도 이제 보도를 해드리긴 했는데 이 기업들 사이에서도 고금리 한파를 버틸 수 있는 이 체력이 이제 다른 모습인데요. 코스피 상장 기업들은 3분기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줄 파산에 이제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회사채 시장에서도 신용 등급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회사채를 열심히 찍고 있는데 이제 다른 기업들은 상황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량 회사채라고 평가받는 AA 등급 이상 회사채 발행 비중이 지난달 7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AA만 찍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9월에 65% 수준에서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AA 이상 아니면 특수한 상황 아니면은 회사채 찍는 것이 상당히 리스크가 커지게 된 시장 상황인 것이죠. 네, 회사채 신용 등급이 그러니까 네. 트리플 A, AAA가 이제 가장 높은 거니까 맞습니다. AA면 그 바로 아래니까 네. 상당히 이제 우량한 신용 등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게 이 회사채 찍는 과정은 공시도 해야 되고 수요 예측도 해야 되고 복잡한 과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수요 예측에서 자금을 많이 못 모으면 기업 평판도 나빠지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이제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는 그 CP에 또 몰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나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좋지 못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더 크고, 그렇죠. 네, 신용 등급이 좋은 기업이 이 이자 부담이 덜하다라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이 양극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나쁜 그 회사채 금리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이 튀어 올라서 그런 겁니까? 이게 아까 봤던 이제 AA 등급 이상 회사채 발행 수준만 해도 이제 양극화가 나타나는데요. 이제 회사채 금리차 흐름도 이제 확연한 양극화의 근거가 되고 있어요. 네. 회사채는 뭐 아시다시피 신용 등급에 따라 같은 만기더라도 이제 금리 수준이 다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을 더 갚지 못할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을 더 주고 회사채를 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채권 간 금리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용 등급에 따른 금리 차이요. 예, 그렇죠. 지금 3년 만기 AA- 등급, 이제 우량한 등급과 A 플러스 등급 정도의 이제 금리 차가 이달 10일 기준 61.9bp, 그러니까 1bp가 0.01% 포인트니까 약 0.61% 포인트가 벌어졌어요. 예. 이게 AA-와
A 플러스 등급과 이제 회사채 스프레드는 이제 작년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15bp 수준을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0.15 퍼센티지 포인트 작년 11월이니까 1년 전에 네. 0.15 퍼센티지 포인트에서 네. 이제 1년 만에 0.61 퍼센티지 포인트로 벌어졌다. 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이제 올해 2월 말에는 70.9bp까지 확대가 됐고요. 이후에도 이제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60bp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같은 이제 우량채, 뭐 AA-와 이제 비우량채 간 스프레드는 한진해운이 이제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았던 201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우량 등급 회사채 금리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게 올해가 처음이 아니죠. 맞습니다. 주로 한계 기업들이 빚을 갚지 못한 경우에 경기가 어려웠을 경우에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2012년 9월에 보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이 만기가 도래한 어음 150억 원을 갚지를 못해서 1차 부도를 냈어요. 네. 또 이제 웅진홀딩스가 돌연 법정 관리를 신청하자 또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2013년 STX 페노션의 법정 관리, 2014년 동양그룹 법정 관리와 동부제철, 자율협약 등 이제 중견그룹 파산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때도 스프레드가 상당히 커졌고요. 네. 2017년 2월 이제 법원의 한진해운 파산 선고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공포가 금융시장을 위협을 했던 이제 2021년 3월에도 스프레드가 커지긴 했는데 그때도 32bp 정도에 그쳤거든요. 이 최근에 경기가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지금 한계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지금 안전한 등급만 회사채를 발행하려는 심리 때문에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좋은 회사채와 신용 등급이 덜 상대적으로 좀 낮은 네, 그 신용 등급 회사채 금리 차가 네. 코로나 당시의 2배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 내년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네. 이 비우량 등급 회사채의 어떤 이자 부담도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그게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도 더 높게, 더 오래로 요약이 되는 이 고금리 장기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에 제가 또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제 IMF에서도 우리나라가 고금리를 이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권고를 하기도 했고요. 지금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여전한 상태고 내년 경기도 급격히 반등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전망이 많거든요. 이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실제로는 일어난다고 해도 오히려 우량 기업은 수혜를 입고 이 비우량 기업들의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내년에도 양극화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시장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 집값본이 일산 아파트 상승률 가장 낮아. 지금 정치권에서 일기 신도시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일기 신도시 출범 이후로 집값이 얼마나 올랐을지도 꽤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지역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었을까요?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야 정치권 모두 일기 신도시 이제 재정비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는 이제 분당과 일산, 평촌 등이 이제 속하는데요.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올해 통과될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일기 신도시는 이제 1990년 초에 건설이 됐는데 지금 상당히 노후화됐다는 평가가 많아서 3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주택 재건축, 리모델링 등 정비 사업, 인프라 구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과연 일기 신도시 집값은 과거부터 어떤 추세를 보였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이게 집값을 통해서 뭐 간접적으로 그 부동산 수요라던가 뭐 인프라 환경 등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가장 많이 안 오른 데는 어디입니까? 네, 이 중에서 이제 일산의 가격 상승률이 가장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산이요? 네, 그 일산 신도시가 있는 일산 동구의 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641만 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 말 대비 83% 올랐는데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많이 올랐다고 83% 보이긴 많이 오른 거 하네요.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분당 신도시가 속한 이제 성남시 분당구는 네. 이제 제곱미터당 582만 원에서 1,431만 원으로 145%가 뛰었습니다. 2배 넘게 뛰었네요. 예. 네. 그래서 일산하고 분당의 이제 가격 차가 2013년 말에 제곱미터당 이 234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789만 원까지 벌어졌어요. 네네. 지금 뭐 일산은 뭐 분당뿐만 아니라 평촌과도 가격 상승 면에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네.
2013년 말 평촌이 속한 안양시 동안구의 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가 447만 원이었는데 이제 지난달에는 929만 원으로 107% 올랐습니다. 네. 이 두 지역 간 가격 차가 98만 원에서 지금은 288만 원 수준까지 벌어졌죠. 네. 평촌과 일산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일산은 부천이나 삼본에 비해서도 이제 집값 상승률 면에서도 뒤처지는 상황인데 네. 부천하고 상봉은 각각 이제 94.4%, 85.2% 올랐으니까 일산보다 더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일산 집값 상승이 유독 좀 더딘 이유가 뭡니까? 이게 가장 큰 이유로 이 수도권 남부 위주의 개발 그리고 이제 일산 및 주변 지역의 공급 과잉이 지목이 되고 있어요. 예. 이제 일산 위쪽에는 이제 파주 운정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엔 옆으로는 또 창릉 신도시도 있고 이제 고양시 내에는 삼성 신도시가 개발됐으니까 이게 주택 공급이 넘쳐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도 일산 집값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것이죠. 네. 이에 따라서 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가 본격화되더라도 이게 일산은 상대적으로 또 가격 상승해서 소외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하지만 지금 K 콘텐츠 단지 이제 CJ 라이브 시티 아레나 등의 개발 사업이 또 계획이 되고 있고요. GTX-A 노선도 개통된다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한영 FTA 업그레이드 되나?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영국을 방문 중인데 네. 양국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에 꽤 관심이 쏠리고 있나 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제 찰스 3세 국왕 초청에 따라서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20일 현지 시간 런던에 도착을 했고요. 3박 4일 동안 국빈 방문 일정을 진행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런던에 있죠. 20일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수넥 총리는 양국 간 미래에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할 계획인데요. 네. 이 다우닝가 합의에는 양국 관계를 지금의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이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는 내용이 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 정세 등 글로벌 현안의 공동 대응, 이제 다자 외교에서 공조 방침 등이 들어갑니다. 그런 정치적 합의 외에 어떤 경제 분야에서의 논의는 좀 어떤 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이번에 그 국빈 방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FTA 이제 그 협상이 핵심 포인트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한국과 영국의 FTA 관련 논의는 2016년 시작이 됩니다. 이제 브렉시트 본격화로 논의가 진전이 됐는데요. 이 논의 끝에 2019년 FTA가 결국 타결은 됐어요. 네. 그런데 발효가 영국이 2021년 EU에서 완전히 탈퇴할 때 이제 발효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 이제 협상을 하고 타결이 돼서 지금 상당 시점이 지났는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에 바뀐 환경에 발맞춰서 이제 한국 기업의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영국 현지에서 FTA 협상을 다시 시작해서 공급망과 교역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AI, 원전, 바이오, 우주, 반도체, 청정 에너지 등 이제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영국 총리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국 전국의 재생에너지와 인프라 프로젝트를 이제 지원을 해서 34조 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